내 나이 57, 직업은 은행 경비원입니다.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지 10년, 하나뿐인 아들 현우가 암으로 내 곁을 떠난 지는 겨우 1년이 지났습니다. 내 세상은 이미 2번이나 무너져 내렸고 남은 것이라곤 텅 빈 집의 공허함과 아들이 남기고 간 유일한 흔적인 며느리 서아뿐이었죠. 서아는 현우와 결혼한 지 고작 3년 만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지만 현우는 그런 서아를 세상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했죠. 그리고 나 역시 며느리이기 이전의 딸처럼 그 아이를 아꼈습니다. 아들이 떠난 후 우리는 서로의 그림자를 보듬으며 위태롭게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나는 아침 일찍 출근하고 서아는 작은 번역 아르바이트를 하며 조용히 집을 지켰죠.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진 않았지만 같은 슬픔을 공유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침묵의 유대감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이 이상의 불행은 더는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신은 아직 나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가지 않으셨더군요. 그날은 유독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을 조금 앞두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냉정한 목소리는 서아가 교통사고를 당해 응급실에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 했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차가 인도로 돌진했고 하필 그곳을 지나던 서아를 덮쳤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는 내내 나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발 사람만 있어다오. 제발 그것만은 앗아가지 말아다오. 신이 있다면 붙잡고 빌고 싶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가득 채운 소독 냄새와 사람들의 다급한 발걸음 소리,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몇 시간을 기다렸을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지친 얼굴로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척추 손상이 너무 심해 앞으로 2달이는 의사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찌그러진 차체보다 더 참혹하게 구겨진 것은 서아의 남은 인생이었습니다. 하반신 마비. 그 차가운 단어가 내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서아의 텅 빈 눈동자를 마주했을 때 나는 차라리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하고 수백 번도 더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임계점을 넘어서면 사람은 돌처럼 굳어버린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퇴원하던 날 나는 처음으로 서아가 앉은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삐걱이는 바퀴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손잡이를 통해 전해져 오는 서늘한 금속의 감촉과 아이의 가녀린 어깨, 그 무게가 내 남은 인생 전부를 짓누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아는 창밖을 보며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1000마디의 절규보다 더 아프게 내 가슴을 핥히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잿더미 위에 간신히 세웠던 우리의 작은 세상은 그렇게 또 한 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나는 지옥의 입구를 보았습니다. 차갑게 식은 욕실 바닥에 흩뿌려진 붉은 핏자국은 서아의 생명이 꺼져가는 소리 없는 비명이었습니다. 퇴근 후 잠시 약을 사러 나간 그 짧은 순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느껴졌던 집안의 섬뜩한 정적, 대답 없는 아이의 이름. 불안한 예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고 반쯤 열린 욕실 문을 미는 순간 내 세상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휠체어에 기대채 축 늘어져 있는 아이의 하얀 손목 위로 붉은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끔찍한 광경 앞에서 나는 잠시 숨쉬는 법조차 잊었습니다. 아들과 아내를 보냈던 그 기억이 피비린내와 함께 역류하며 목을 틀어막는 듯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119에 신고한 뒤 나는 수건으로 아이의 손목을 감싸 쥐고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안 된다. 서아야. 너마저 이렇게 보낼 수는 없다. 제발, 제발 눈 좀 떠봐.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이미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었다는 것을. 퇴원 후 집은 살아있는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빛 한 점 들지 않는 깊은 동굴이었죠. 서하는 말을 잃었습니다. 하루 종일 창밖의 회색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거나 죽은 현우의 사진을 손에 쥔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밥을 떠먹여주면 마지못해 입을 벌렸지만 그 눈은 모든 빛을 잃어버린 제빛 호수 같았습니다. 나는 낮에는 은행에서 밤에는 식당 주방에서 접시를 닦으며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돌아오면 아이의 식사와 뒷수발 그리고 집안일이 산더미처럼 기다리고 있었죠. 가장 힘든 것은 아이를 씻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욕실로 휠체어를 옮기고 아이를 안아 욕조 의자에 앉히고 힘이 들어가지 않는 두 다리를 씻겨줄 때마다 서하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흐느꼈습니다. 그 수치심과 절망이 뒤섞인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 심장은 칼로 도려내는 듯 아팠습니다. 아버님, 제가 짐이죠. 차라리 그때 죽었어야 했는데. 아이는 입버릇처럼 말했고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아이의 몸을 닦아주는 것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날 사건 이후 다행히 서하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며칠간의 입원 끝에 집으로 돌아왔지만 우리의 사이에는 이전보다 더 무겁고 서먹한 침묵이 흐를 뿐이었습니다. 나는 아이가 또다시 나쁜 마음을 먹을까 봐 일터에 나가서도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붕대를 감은 아이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던 나는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서하의 휠체어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아 아이의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서하야. 내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없으면 나도 살아갈 이유가 없단다. 아이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내 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제발. 너는 내 짐이 아니라 내가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버텨내야 하는 유일한 이유야. 그러니 제발 나를 위해서라도 살아다오. 응? 진심이었습니다. 아내도 아들도 모두 떠나버린 이 세상에서 서하마저 없다면 나는 정말 빈 껍데기만 남게 될 테니까요. 그 순간 아이의 제빛 눈동자에서 투명한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내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내가 사고 이후 처음 보는 아이의 눈물이었습니다. 서하는 소리 내어 울지 않았지만 그 작은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듯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비로소 절망의 가장 밑바닥에서 서로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어두운 화면 위로 서툴게 그려진 죽은 아들 현우의 첫 번째 미소. 그것은 멈춰버렸던 서하의 세상에 아주 작은 균열을 내고 그 틈으로 한 줄기 스며들기 시작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하는 더 이상 죽음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말수는 적었지만 아이의 눈동자에는 아주 미미하게나마 삶의 의지가 다시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자신의 존재가 나에게 짐이 된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이 보이지 않는 족쇄처럼 아이를 올가매고 있었죠. 그런 서하를 보며 나는 무엇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아이에게 아주 작은 창문이라도 열어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창고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처박혀 있던 낡은 노트북 한 대가 떠올랐습니다. 현우가 대학 시절에 쓰던 것이었죠. 아들의 손때가 묻은 물건이라 참아버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쩌면 이것이 서하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며칠 밤을 꼬박 세워가며 노트북을 고치고 인터넷 선을 연결했습니다.
최신 컴퓨터에 비하면 형편없는 구닥다리였지만 작동은 그럭저럭 되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나는 노트북을 휠체어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서아야, 이걸로 세상 구경이라도 하렴. 보고 싶은 영화가 있으면 말하고. 서아는 아무 말 없이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아이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며칠간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노트북은 그저 방 한구석을 차지한 가구처럼 보였죠. 내가 너무 성급했나 후회하며 포기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날도 늦은 밤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와 서아의 방을 살짝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잠들지 않고 노트북 앞에서 무언가를 골똘히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마우스 하나를 손에 쥐고 화면 위에서 아주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죠. 가까이 다가가 화면을 본 순간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화면에는 아주 기본적인 그림판 프로그램이 열려 있었고 거기에는 서툰 선으로 그려진 한 남자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비록 삐뚤한 선이었지만 나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건 환하게 웃고 있는 내 아들 현우의 얼굴이었습니다. 서아는 현우가 살아있을 때 취미로 웹툰 그리는 법을 잠시 배웠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잊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현우 씨가 보고 싶어서요. 내가 뒤에서 있는 것을 눈치챈 서아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의 마른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아 주었을 뿐입니다. 그날 밤 나는 잠든 아이의 방에서 그 그림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들의 웃는 얼굴. 그리고 그 옆에 자신을 닮은 여자를 그려 넣으려다 지운 흔적. 아이는 자신의 멈춰버린 세상 속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필사적으로 붙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아는 매일 그림을 그렸습니다. 처음에는 현우의 얼굴만 그리더니 점차 우리의 소소한 일상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낑낑대며 휠체어를 옮기는 모습, 서툰 솜씨로 저녁을 차리는 모습, 그리고 그런 나를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까지. 그림 속에서 우리는 슬프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해 보였습니다. 아이는 그 그림들을 지지 않는 꽃이라는 제목으로 아주 작은 개인 블로그에 하나씩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과 소통할 아주 작은 창문이 그렇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통장에 처음으로 찍힌 이름 석자, 작가 박서아. 그것은 단순한 입금 내역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짐이 되어 살아간다고 생각했던 한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세상의 한 조각을 들어올린 순간이었고 지독한 절망의 터널 끝에서 우리가 마주한 첫 번째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서아의 블로그 지지 않는 꽃은 아주 느리게 하지만 분명하게 세상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이 찾아와 조용한 응원의 댓글을 남기는 정도였지만 아이의 진솔한 그림과 담담한 글은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 삶의 무게에 지쳐 주저앉고 싶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죠. 그들은 서아의 그림에서 위로를 받았고 서아는 그들의 댓글을 읽으며 세상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제 빛이 아니었습니다. 수채화처럼 맑고 투명한 그런 미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아동도서 출판사의 편집자라며 매일 한 통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우연히 블로그를 보게 되었는데 그림이 너무 따뜻하고 좋아서 동화책 삽화 작업을 함께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메일을 읽고 있던 서아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나를 불렀습니다. 아버님, 이거 혹시 잘못 온 거 아닐까요? 아니면 사기거나? 아이의 목소리는 불안감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절망에 익숙해져 버린 탓에 갑자기 찾아온 행운을 믿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나는 아이의 어깨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아니야, 서아야. 이건 내가 내 힘으로 만들어낸 기회야. 이건 진짜야. 우리는 몇 번이고 메일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아는 밤새도록 어떤 그림을 그릴지 구상했고 나는 그런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잃어버렸던 아이의 꿈이 제 더미 속에서 다시 피어나는 것을 목격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출판사 사람들과 화상으로 첫 미팅을 가졌습니다. 서아는 많이 긴장했지만 자신의 그림에 대해 이야기할 때만큼은 눈을 반짝였습니다. 계약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며칠 뒤 계약금이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서아는 자신의 이름이 찍힌 입금 내역을 보고 또 보며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 돈으로 아주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서아가 인터넷으로 레시피를 찾아 알려주면 내가 그 옆에서 보조 역할을 하며 서툰 솜씨로 요리를 했죠. 주방은 밀가루와 소스로 엉망이 되었지만 우리의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우리가 함께 만든 토마토 파스타는 아마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을 겁니다. 동화책 작업은 서아에게 새로운 삶의 목표를 주었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무기력하게 하루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림을 그렸고 밤늦게까지 색을 칠하며 이야기에 생명을 불어넣었죠.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했습니다. 아이가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몇 달 후 서아의 첫 번째 그림책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할아버지의 작은 정원지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우리는 서점에 나란히 진열된 책을 보며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책의 작가 소개란에는 휠체어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서아의 사진과 함께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절망의 흙 속에서도 희망의 꽃은 반드시 피어납니다. 아버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버님을 그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노을빛으로 붉게 물든 호숫가, 서아의 나지막한 고백이 내 심장에 파문처럼 번졌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함께 떠난 짧은 여행의 마지막을 그곳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동화책이 성공을 거두면서 우리의 삶에는 아주 작은 여유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나는 더 이상 밤늦게까지 접시를 닦지 않아도 되었고 서아는 세상에 빚진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다니지 않게 되었죠.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늘 집과 병원만을 오갔던 아이에게 진짜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휠체어를 싣고 운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을 보며 감탄하는 서아의 모습을 보니 그런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단풍이 곱게 물든 수목원을 찾아 잘 닦인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아는 수십 년 만에 처음 소풍 나온 아이처럼 보는 것 하나하나에 감탄하며 제잘거렸습니다.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숲속에 울려 퍼질 때마다 나는 죽은 아들이 우리 곁에 함께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했습니다. 현우도 분명 이 모습을 보며 기뻐하고 있을 거라고.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아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는 잔잔한 호수가 있는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우리는 해가 저물어가는 호숫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아무 말 없이 붉게 타오르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은 듯 고요한 시간. 그때 서아가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잠자코 아이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아버님은 제게 그냥 아버님이 아니었어요. 서아는 자신의 무릎 위에 놓인 담요를 매만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모든 걸 포기하려고 했을 때 저를 붙잡아 주신 분이 아버님이었어요. 아버님은 제게 아버님이자 오빠이자 때로는 친구였어요.
그리고 아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하더니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다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 제 인생의 유일한 남자였어요. 그 떨리는 눈물이 맺힌 아이의 눈동자 속에 붉은 노을과 함께 내 얼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딸, 내가 지켜줘야 할 가여운 아이, 그 모든 이름들 뒤에 숨겨져 있던 서아라는 한 여자의 진심이 거대한 파도처럼 나를 덮쳐왔습니다. 나는 주름진 손을 들어 아이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 주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란다. 서아야. 내 목소리 역시 물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을 모두 잃고 텅 비어버린 껍데기만 남은 내 삶을 내가 다시 채워주었어. 내가 웃는 모습을 보는 것이 지금 내 삶에 남은 가장 큰 기쁨이자 유일한 의미란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연민도 동정도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라는 사회적인 이름표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깊은 상처를 가진 두 영혼이 서로의 구원자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경건하고도 애틋한 교감만이 흐를 뿐이었습니다. 법적인 관계나 세상의 시선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사랑. 우리는 서로의 생명을 구원한 세상에 단 둘뿐인 동반자였습니다. 노을이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어둠이 내린 호숫가에서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그 어떤 언어보다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다시 태어났습니다. 지훈 씨 그리고 서아 씨. 그 평범한 호칭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순간 시아버지와 며느리라는 무거운 굴레는 봄눈처럼 녹아내렸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단 둘뿐인 서로의 이름을 가진 온전한 개인이 되었습니다. 그날의 고백 이후 우리의 관계에는 미묘하지만 아주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방문을 열고 거실로 함께 나온 것과 같은 변화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슬픔을 공유하는 보호자와 피보호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아침을 맞이하고 서로의 하루를 응원하며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삶의 동반자가 되었죠. 저는 서아 씨의 휠체어를 밀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녀와 나란히 인생길을 걷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서아 씨 역시 수동적인 보살핌의 대상에서 벗어나 자신의 방법으로 나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날씨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나가려 하면 지훈 씨, 오늘 추운데 외투 챙겨요 라며 잔소리를 하기도 하고 제가 피곤한 기색을 보이면 어깨를 주물러 주겠다며 작은 손으로 안마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저녁 메뉴를 고민하고 새로 나온 영화에 대해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사소한 일로 다투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우리가 살아있음을 함께 호흡하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의 관계를 이상하게 혹은 불편하게 볼지도 모릅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시아버지와 며느리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시선에 우리를 가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이 얼마나 처절했고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절실했는지는 우리 자신만이 알고 있으니까요. 언젠가 서아 씨가 물었습니다. 지훈 씨, 우리는 어떤 사이일까요? 나는 휠체어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가족이라는 말로는 부족하고 사랑이라는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냥 우리가 아닐까요? 서아 씨는 내 말에 처음 만났던 그 시절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저는 은행 경비원 일만 합니다. 서아 씨가 꽤 유명한 작가가 된 덕분에 더 이상 밤늦게 고된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졌습니다. 대신 저는 서아 작가님의 제2로 팬클럽 회장이자 매니저라는 새로운 직함을 얻었죠. 그녀가 그림을 그릴 때 필요한 자료를 찾아주고 스케줄을 관리하고 가장 먼저
그녀의 새로운 작품을 읽는 특권을 누립니다. 얼마 전에는 집 앞 작은 마당에 낮은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서도 꽃을 돌볼 수 있도록 서아 씨의 눈높이에 꼭 맞게 만들었죠. 우리는 함께 모종을 심고 물을 주며 우리의 작은 정원을 가꿉니다. 절망의 흙 속에서도 희망의 꽃은 반드시 피어난다는 그녀의 책 속 문장처럼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옆에는 서아 씨가 있습니다. 창가에 앉아 새로 나올 동화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그리고 있죠. 그녀의 태블릿 화면 속에는 노인과 휠체어를 탄 젊은 여자가 서로 마주보며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 그림 아래에는 이런 문장이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일으켜 씀으로써 비로소 온전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따뜻한 차 한 잔을 그녀의 책상 위에 내려놓습니다. 그녀는 그림에서 눈을 떼고 나를 보며 미소 짓습니다. 그 미소 하나면 충분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관계를 뭐라 부르든 어떤 이름표를 붙이든 이제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슬픔의 폐허 위에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가장 단단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맺었으니까요. 우리는 서로에게 지지 않는 꽃입니다.